이번 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새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 기대감도 컸는데 역시나 호통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정감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날선 공방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헌법 84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에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거는 당연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만약에 재판을 받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논점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중단되지 않고 만약에 진행이 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당연히 당선이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헌재의 그 답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게 숨어 있는 그 논점은 중단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지 여부,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소추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소추의 개념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한동훈 대표의 해석이었고,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예. 또 이제 한 측에서는 이게 그 조항의 의미가 사실 대통령의 국정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재판도 정지된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헌법 해석하에 보면 이 대통령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자체도 지금 특권으로서 이걸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따라서 저 부분은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장에게 묻고 답변 이전에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답변이 가정에 기초한 부적절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 2년 반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건 맞지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저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상식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지위를 헌법상에 이제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법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어쨌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이 저는 찍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당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받고 있는 재판이 계속 되느냐, 그래서 또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까요? 직결돼 있는 문제로 치자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11월에 그 공직선거법 1심 결과, 또 이준규 여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눈앞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지만 멀리 볼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칙론적으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 있어서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형사상 재판을 4개나 받고 있는 피고인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서 그것이 또 당선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상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고 지난 6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오게 되자 당시 아직은 전당대회 국면에 뛰어들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어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우리 헌법학계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상 소추를 새로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추라는 것이 수사와 기소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소추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 결과로서 유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뭐 직을 잃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방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낼 때 빚어진 이 과잉 경호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의견과 비판을 얘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이 경호상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 손에 뭐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뭐 달걀 하나도 들려 있습니까? 저 사건만 보시지 말고요. 원래 이런 어떤 테러 행위자들은 저런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알겠습니다. 쪽에서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장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제압을 입장을 해야만 되는 알겠는데 겁니다. 네. 왜 입을 틀어막았습니까? 비판을 틀어막는 것도 경호처장의 임무입니까?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이 답변 저기 입들만 했지 충분합니다. 않습니까? 이 그때는 장관님 답변 충분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다음. 네, 야당 주장은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를 왜 했냐 이렇게 묻자 김용현 장관이 역대 정부 매뉴얼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쭉 내려온 걸 뭐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무조건 전임 정부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일관되게 저는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잉 경우가 아니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일단 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던 이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이전엔 또 뭐가 있었냐 보니까 이 진보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사지를 들려서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것이냐,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그렇게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졸업식에서 사실은 주인공이었던 거거든요. 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입을 틀어막혀도 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자리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자리이고 저기서 국방부 장관은 사실 낮은 자세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왔던 매뉴얼이다라고 답하는 거야말로 사실 이 정부도 재발절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러자 김용현 장관을 향해 건방지다, 다혈질이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 자리가 그 법제사법위원회죠.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였어요.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지만 예전에 경호처에 있었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맞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기관 국정감사기 때문에 경호처장을 했던 그 당시 일 갖고 하는 것은 다른 정무위나 여기서 따지면 될 일이고요. 일단 그 시점이 안 맞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늘 나오는 얘기인데 건방지다, 뭐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수감기관의 구성원들도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지만 국회의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거나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좀 굴종적이지 않으면 저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저 부분은 좀 다혈질이 누가 다혈질일까요? 근데 저걸 전부 다 틀면은 거기에 그 국회의원분들이 더 다혈질이라는 평가를 받을 거요. 저는 이런 정도의 태도나 뭐 이런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틀막 관련해서 저 부분은 사실은 만약 이렇게 다투면 돼요. 지금 현재 경호 매뉴얼이 맞냐 안 맞냐.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2019년도에 칠성시장에 갔을 때 기관단축 노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 똑같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 매뉴얼대로 했던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제 경호 매뉴얼을 다투시죠.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이걸 갖고 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카이스트 물론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 그분도 아마 녹색정당의 대변인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 거기서 정치적인 메시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꼭 반응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는 건데 그 반작용이 만약에 법령에 맞다 그러면 지금 문제 삼지 말고
양자를 다 비난해야 되겠죠. 네.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악인을 비하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이 가야금을 연주한 걸 놓고 기생집에 비유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연해 주셨나요?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러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지금 경력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자, 양문석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19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오찬했을 때 이때도 가야금 명장 공연 등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양문석 의원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얼마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비속어 발언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물론 양문석 의원이 말했던 그 발언과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던 그 비속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다면 비난하려면 우리부터 조금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또 그러한 어떤 구설수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질은 국악 연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타당했냐 타당하지 않았냐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문화예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무대에 섰던 국악인들은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체위에서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나온 이 이야기는 작년 4월에 상춘제에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렸던 그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의 그 무형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분들 또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모두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국각인들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제 그런 좋은 의미의 행사였고 또 이제 오찬과 간담회가 함께 진행되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국악 공연이 소규모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유화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양문석 의원은 사실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장 문제적 소지가 있는 분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분께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이 돼서 지금 국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들께 굉장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준다. 그 질의하는 태도 자체 그리고 무조건 목에 핏대부터 세우고 고성을 지르고 적절치 않은 뭐 상납이니 뭐 기생이니 이런 용어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정말 배제되어야 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발언에 국악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 직접 참석했던 국가무형문화재 이형희, 신형희 명인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제자를 지칭해서 기생 같다는 둥, 기생연을 음악을 했다는 둥,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국악인들 앞에서 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러나 하면 저 지역까지 찾아갈 거예요. 자, 뭐 보신 것처럼 지금 국악인들이 굉장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국악인들은 14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인데 양문석 의원 발언에 국악인들이 큰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저 질의를 하는 어떤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어떤 맞춤형으로 공연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무관중 공연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뭐 예산도 이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투여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어떤 VIP석을 만드는 데 돈을 썼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 공연이 비판을 받는 것이지 저 공연을 한 예술인들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의의 의도를 잘 살리고자 했다면 국악인들을 지칭하는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고 비판을 할 것이었다면 어떤 뭐 대통령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태도를 좀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 면에서 이 표현에 대해서 국악인들께서는 당연히
기분이 상하실 수밖에 없고 국악인들을 어떤 비하하려거나 뭐 폄훼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좀 사과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민주당의 당 차원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양 의원이 뭐 어떤 분을 비판하는 건지 그 논조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게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를 지금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국악인들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고충에 대해서 여러 건의를 하는 그런 오찬 자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연 상납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국악인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연을 들었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악인들이 저렇게 더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또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차원의 비판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국악인들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뭔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자정 노력이 없다 그러면 국회 자체가 국악인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1월 15일로 먼저 잡혀 있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또 공교롭게 11월 14일로 어제 잡혔습니다. 부부가 하루 차이로 나란히 선고를 받게 된 건데요. 부부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배우 진술 때 어떤 말씀 결심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준비는 하셨을까요?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부부가 공교롭게도 하루 차이로 1심 선고를 나란히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부부에게는 위기의 11월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1월이 꼭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그런 전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그리고 나서 영장실질심사.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은 곧 유죄. 이렇게 여당에서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꼭 안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이분이 뭐 사실 10만 4천 원 밥값 때문에 뭐 감옥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잘못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김혜경 씨와 식사를 함께했던 한 국회의원 배우자가 내 식사비를 현금 결제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단말기에서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영향을 법 조치에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고 예정이 9월 13일이었는데 그 하루 직전에 다시 변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이 다시 열렸던 것이거든요. 예. 그 두 차례 정도 공판이 다시 열렸던 것인데 아마 그중에 이제 재판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고자 그 내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대되었다고 하는 그 중진 그 당시에는 현직 의원 부인 3명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은 차가 나왔기 때문에 불러서 먼저 급히 나갔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그 실제 포스라고 하죠. 예. 그 현금 뭐 계산이나 아니면은 그 카드 계산 예. 내역이 있는 것을 지켜봤더니 그 현금 결제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관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에서 이제 확인했고 이에 대한 이제 선고 결과가 11월 14일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내면 그냥 주인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져서 거기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러니까 뭐 세금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식당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많은 가운데 단순히 그것만을 in my pocket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 정황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재판부가 그것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 윤 대통령의 순방 귀국길에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출국 때는 이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는데 귀국길엔 윤 대통령과 짧은 악수도 나눴습니다.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금정구청 지원 유세 때문에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갔던 것이고 나가시는 길에는 못 나가지만 돌아오실 때 영접은 나가겠다라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사실상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제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당에서도 나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러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대통령 내외한테 이제 영접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활동 자제를 직접 요청할지 윤 대통령이 그걸 또 수용할지 이게 관심인 것 같은데요.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번 독대의 핵심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 반경이라든지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직언도 있었고 심지어 제안도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제2부속실의 설치라던가 특별감찰관의 임명이라던가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해왔지만 아직 뭔가 제대로 진척이 된 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의 영리님이 분명하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청하겠지만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여당이 이런 야당의 공세를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섭섭함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된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원만한 합의라든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여권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그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고 반면에 친윤 김재원 의원은 이렇게 되면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두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맞춤형 발언이라고 봐요. 저 부분이 이제 한시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원래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쭉 이어오고 있던 그 기조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검찰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내용을 독촉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납득할 만한 검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인의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검찰의 여당 대표가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궐선거 특히 금정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야당 내 단일화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맞춤형 발언이라고 보고 이것이 만약에 지속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지속해서 주장한다. 뭐 그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 독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께 공표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겠죠. 10개 중에 1개라도 만약에 서로 의견이 맞아서 그것이 발표되는 자리라면 더 좋고 안 맞는 의견에 대해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오히려 독대가 갈등에 또 전초가 된다. 이런 거는 없겠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독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나흘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죠. 정말 동의하십니까? 저는 선거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만 앞두면 올바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총선 때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거가 좀 불리해진 듯 하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시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네거티브라든지 좀 공세가 세지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셔야 된다. 재보궐선거도 좀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 이상의 수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한동훈 대표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는요. 본인의 일이 아니었으니까 외면했던 것 같고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때는 본인 일, 선거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검찰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발표하기 전에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친윤계에서는 그럼 여론 재판하자는 것이냐, 분열은 공멸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그렇다면은 소위 얘기하는 뭐 분열, 자중질환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함께 껴안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당시에 당심과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것은 대통령실에도 할 말은 하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주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에 만약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좀 현상 변경적인 측면이 있었죠. 당시에 그 소위 그 손모라고 하는 그 전주 그분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으로 가면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 손모 씨도 무죄였기 때문에 김 여사는 당연히 무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 논리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고 또 추후에 뭐 여러 그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포함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 도돌이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입각한 것이 결국 국민이 납득한 결과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과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 눈높이 상식 차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을 밑에 깔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독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심각한 수위로까지 이것이 논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당원들의 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입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했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강승규 의원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한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그 강 의원이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이렇게 실명으로 당대표를 저격하는 게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친윤계 의원들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 수위가 전례 없이 세진 것은 사실이죠.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론을 내라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이 친윤계 의원들이나 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지금 검찰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던 시기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권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수사지휘권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논리가 어느 정도 모순적인 면도 있지만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불공정한 수사 문제가 불거졌고 명태균 씨의 폭로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까지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은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굉장히 좀 과거의 구태스러운 정치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국민의 민심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가 되면 대통령의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이 발언은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발언들을 그러니까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할 때는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타당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저 기소 발언은 내용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소하면 옳고 어떻게 기소하면 옳지 않고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기소가 된 다음에 평가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대 있어 온 적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만 저 발언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국면에 있어서 그래도 일부러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아직도 이해하고 있고 저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놓고 한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해야 되고 저는 그 독대 이후의 발언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적으로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발표될 때는 좀 조율 과정을 거쳐서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만큼 만약 내용상 문제만 갖고 따진다면 여당 대표가 저런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 공천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불거지고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잡음이 커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명태균 씨의 경우도 그렇고 김대남 씨 전에 그 행정관 했던 그분의 경우도 그렇고 온통 지금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동행 명령장이 발부될 정도로 나와서 무슨 얘긴가를 하라라는 정치 공세에 지금 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명분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온통 우리 정치가 구태 정치의 표본임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 책임 없이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멈춰줘야 마땅하고 또 이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서 확실히 끊고 가는 것이 우리 정치개혁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될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 말고도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의원들과도 따로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일주일 간격을 두고 만난 거는 그때 혹시 단일화를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경남지사, 강원지사, 서울시장에서 역할을 했고 또 김영선 의원의 재보궐선거도 공천을 줬고 그런 것들은요 사실 명태균 씨가 중재를 하건 개입을 하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결과가만 좋았으면 오히려 칭찬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일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한 대가로 명태균 씨가 어떤 공천에서 개입을 하고 또 이권에 개입을 했고 그럼 그건 범죄거든요. 그게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또 명태균 씨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사실 중요한 본질이지. 아니 명태균 씨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여가지고 여러저러 선거에서 도움을 준 것이 저는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여당 측에서 명태균 씨 자체를 조금 악마화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빨리 검찰이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전당대회 당시 명태균 씨가 개입한 여론조사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였으니까 또 이렇게 막 반박하는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가 공표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선의 결과를 정하는 예를 들면 컷오프를 정하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해당 결정하는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니 이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대 50의 당대표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과정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개입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그 전체적인 면을 좀 확대 해석해서 국민께 전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아요. 물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이게 과연 공정했는지 여부 해당 결과 그건 그것대로 따져보고 해당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나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